15장에서는 자본의 조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매끄럽게 계속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데요. 14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전까지 배웠던 내용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 비용을 할인율로 쓰자. 그러면 이 할인율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 결국 이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본의 비율과 부채의 비율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 계산 공식에서 자기 자본이 많으면 자기 자본 쪽에 비중이 커지는 거고, 부채가 더 많으면 부채 쪽 비중이 올라가서 부채의 비용과 더 유사한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뭘 볼 것은, 그래, 이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은 자본의 비용이다. 자본의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투자자한테 우리가 얼마를 요구를 받았느냐라는 거다. 그럼 투자자는 왜 요구를 하느냐? 걔네가 돈을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걔네가 돈을 주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고, 그게 15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16장도 마찬가지인데, 16장에서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그 비율을 딱 정하자는 거죠. 자기 자본 몇 퍼센트, 부채 몇 퍼센트, 그걸 정하는 문제가 16장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챕터들이 따로따로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연결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수업 내용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 15장의 내용 그 본질 자체는 이 앞에 섹션 하나, 둘, 세 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사례연구 1번에서도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다음번 사례연구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장하는 기업의 주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15장 그 본문의 내용은 뭐냐? 크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을 조달하기 전, 주식시장에 나타나기 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 없는 애들도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장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의 대표적인 애들이 뭐냐면 바로 벤처기업,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에 투자하는 애들은 누구냐?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꼭지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야기.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시점이 이 기업의 생애에서, 이 기업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이제 생애라고 본다면 기업의 생애에서 가장 크게 그 데뷔를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로 따지면 입시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의 기업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험 자본. 벤처 캐피탈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모험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벤처가 모험이잖아요. 벤처가 그래서 좀 위험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벤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하지만 그게 위험한 도전적인 투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모험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서론이 긴데, 우리 세상에는 기업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직업은 기업가입니다 라고 자기 명함에 써놓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기업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업가냐면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예요. 그럼 이 기업가에서 기업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을 보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때의 기업은 우리가 쓰는 한자 기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회사, 기업은 지금 있는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기자는, 이 기업가에서의 기자는 일으킬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사업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업가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아름다운 점인데 이제 이론상으로 공산주의는 완벽한 체제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해보면 공산주의만큼 아름다운 체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한 만큼 사람이 열심히 다들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어 준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덕책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경제 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이 경제가 움직이느냐? 철저하게 오히려 거꾸로 이 인간의 이기심에 의존을 합니다. 너 부자 되고 싶지? 그럼 네가 열심히 일해라. 너 맛있는 거 먹고 싶지? 그러면 너가 열심히 월급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게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채찍질을 해서 그러면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이 자본주의 체제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업가들입니다.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줄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리고 이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가들이 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해 줌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물건 서비스가 생기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이 시스템이 굴러간다. 그래서 이 기업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결국은 벤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부들이 늘 그렇게 어떻게 하면 벤처기업에 혜택을 줄까?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에게 혜택을 줄까? 어떻게 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줄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쓸데없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은 10에 9은 망한다. 그러면 나는 빚쟁이가 되고 나는 앞으로 평생 사는 동안 루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착실한 다른 사람들은 대학교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해서 살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합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새로 한다. 왜 그러느냐? 그 위험에 도전했을 때 얻어지는 아주 큰 막대한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가들은 아이디어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중간에 이제 대학교 때려치고 자기네 집 주차장에서 게러지라고 하죠. 이제 자기네 집 저택 주차장에서 자기네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기술은 있을 수 있고 아이디어는 있겠지만 현실 경제는 냉혹하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그 사람들한테 주지가 않습니다. 50년 전에 빌 게이츠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야, 내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만들 건데 네가 거기에 투자하는 셈 치고 나한테 돈을 빌려줘라 라고 했으면은 은행에서 뭐라고 했을 거냐? 나가주세요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은행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중에서도 이 기업가들과 사상이 맞는 이상한 애들이 필요한데 걔네들이 바로 요 모험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제 가져온 건데, 스타트업이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회계 혹은 재무의 관점에서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보통 초기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이디어만 있고 사람은 필요하고 뭔가 그 유지 비용은 들어가는데 나오는 돈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초기에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힘든 가능성을 뚫고 99%의 실패를 견뎌내고 1%가 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서 엄청난 돈을 창출을 할 수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쿠팡과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제 이러한 주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에도 여러 비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쿠팡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1달러도 번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손해만 봤어요. 회계로 말하면 순이익이 땅을 뚫고 아래로 들어가서 순손실이 엄청났다. 근데 그거를 상장을 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뒤집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벤처 혹은 스타트업은 초창기에 엄청난 손해를 보지만 그게 궤도에 오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철저하게 그 가능성을 잘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모험 자본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용어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 스타트업의 초창기에 투자하는 사람을 시드 아니면 엔젤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시드는 이 씨앗, 발하기 전에 씨앗인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이 종잣돈, 이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종잣돈을 주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선뜻 돈을 내주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천사 같은 거죠. 그래서 엔젤 투자자라고 하면은 보통 이미 자기도 스타트업을 해봐서 성공한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자기는 이제 은퇴한 뭐 CEO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엔젤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벤처 캐피탈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벤처 캐피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는 스타트업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최초로 받는 투자. 그래서 보통은 지인이나 가족 아니면 부유한 개인,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해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VC 벤처 캐피탈 초기 투자가 되면은, 벤처 캐피탈은 한 번에 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네한테 100억 원까지 투자할 마음이 있어도 보통의 벤처 캐피탈은 처음에 10억 원 주고 잘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20억 원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20억 원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얘네가 그 큰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1단계, 2단계, 3단계, 마치 로켓이 추진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단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 ABC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리즈 A, 그 다음에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시리즈 A는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되겠고, 이제 요 단계를 뚫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뚫고 B로 가게 되면은 이제 더 규모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A까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해라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B 단계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마켓 시장 점유율을 올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고, 뭐 마치 뭐 야놀자 이런 애들처럼 뭐 TV 광고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프로모션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아니면은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될 겁니다. 이제 그때에 맞추어서 조금 더 대폭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리즈 B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크게 나눠서 A 단계, B단계. 근데 물론 자세하게 보면 그 A단계 내에서도 A-1, A-2, A-3, 그다음 B-1, B-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단계가 세분화돼서. 하지만 보통은 어쨌든 큰 줄기에서 A, B 이렇게 두 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간혹 그 중에는 얘가 너무나도 강력한 애기 때문에 지금 끝내기 아쉽다라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로 아까 말했던 쿠팡, 아마존, 뭐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보이는 애들은 지금 우리가 얘네를 내보내서 그 값을 평가받기보다는 우리가 더 키워서 크게 먹고 싶거든요. 그런 애들은 시리즈 C, D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크게 좀 나눠 놓은 건데 건수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엔젤, 시드까지 이제 가는 게 몇이 있고, 그 다음에 얼리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는 게 이제 그로스 에퀴리라서 이제 정말 이건 최종 중에 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더 많이 건수는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존하는 애들이 그만큼 계속 줄어드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숫자는 앞 초기 단계가 더 많고 후기 단계로 갈수록 적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근데 단계별 투자액을 보면은 뒤집혀요. 총 금액을 합산해 보면은 뒷단계로 갈수록 엄청나게 큰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조금만, 그러니까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개인 한 명에게는 큰 돈이지만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지금 정말 갓 생겨났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10억 원 주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와 횡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더 엄청나게 큰 자금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는 상대적으로 건수는 많지만 각각의 건에 대해서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집계되는 거고, 후반으로 가면은 건수는 적어지지만 하나의 건마다 엄청나게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금액이 훨씬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요즘에 많이 투자를 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딱 보이는 게 전체 건의 숫자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IT 산업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거랑 못지않게 또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 많이 나오는 걸 보자면 헬스, 파마, 바이오, 그러니까는 이 의약산업 혹은 제약산업 아니면은 뭐 그 건강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에서 또 관심을 가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벤처, 스타트업 하면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는 정말 말 그대로 밸리, 그러니까는 이 계곡인데 거기에 그 규소 실리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반도체를 하려면 실리콘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자연스럽게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모이는 그런 성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벤처 회사들 차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벤처를 차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투자자도 몰려들고, 이렇게 되면서 캘리포니아가 제일 많은 건수 그리고 제일 많은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벤처 캐피탈에 투자했을 때 투자금 대비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보시면 요 검은색으로 볼게요. 검은색은 건수로 측정을 한 거거든요. 벤처 캐피탈 모험 자본에 투자했을 때 보통 한 건당, 그러니까 벤처 기업 스타트업 한 건당 그 1배가 안 될,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64%에 해당이 됩니다. 64%는 3분의 2, 그러니까 66%잖아요. 3분의 2가 망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3개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그 중에 2개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근데 원금을 좀 회수하는 애들이 18%. 그러면은 이걸 보고 하느냐? 아니에요. 벤처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보고 하는 겁니다. 10배, 20배 이상에 가는 요 3%, 2%, 요 5%의 건을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 자본은 기본적으로 돈을 다 잃어도 좋다. 근데 하나만 건지자. 그물에 10마리 고기가 있는데 그거 다 빠져나가도 상관없다. 대여 하나만 건지면 나머지를 다 극복을 하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만 건지자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험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이런 벤처나 스타트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주식 시장으로 오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으로 오는 게 왜 중요하느냐? 물론 이 벤처 투자도 큰 금액이에요. 사실 우리 개인이 봤을 때는 이런 벤처 투자는 소수의 전문 투자자들이 철저한 분석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박명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 사실 이 재무 금융에서는 티끌 모아서 태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자 한 명을 잘 꼬셔서 100억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 명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뭐냐면 1000명한테 100원씩 받으면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은 10만 원이 됩니다. 1000명한테 1000원을 받으면은 100만 원이 되고 1000명한테 만 원을 받으면은 1000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은 1000명을 넘어서 10,000명이 됐다. 10,000명한테 10원씩만 모아도 10만 원이죠. 그 10,000명한테 만 원씩 거두면은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투자자 숫자가 늘어나면은 한 명의 부담이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 투자금 전체는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오고 싶어 한다. 주식시장에 오면은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기업은 받아서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필요한 대부분의 돈을 다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죽기 살기로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오느냐? 여기서 우리는 증권이라는 것을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까먹었는데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와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거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서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면 빌린 사람 은행으로 고정, 갚는 사람 기업으로 고정이에요. 근데 채권의 형태를 통해서 기업이 자금을 공급을 받으면 거기에는 익명의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채권이 증권의 한 종류인데 이 증권은 증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와 B, 갑과 을의 계약일 뿐입니다. 근데 이 계약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 나중에 나한테 보상을 해달라라는 계약인 거고 이 증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투자자로서 내가 언제든 이 새로 생겨나는 이 증권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 기회를 놓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미 이 증권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그 증권을 넘겨받으면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처음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이제 이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인에게 투자를 받는 것, 그래서 일반인한테 투자를 받고 그 대가로 증권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공모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공공으로부터 모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어떠한 투자자든지 원하면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는 의미도 있고, 또 이런 대중,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반대로는 사모가 있어요. 사모는 사적인 거죠. 그래서 아름아름 증권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투자를 받는 것을 우리는 사모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투자자한테만 판매가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공모와 사모는 정부가 요구하는 규제 수준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모는 니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벤처 캐피탈이 뭐 새로 생겨난 뭐 벤처 회사에 투자했다.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한 거예요. 네가 망하든 말든 네가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고,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알아서 해라. 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근데 공모가 되는 순간 이제 정부가 눈이 돌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아름아름 판매했을 때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투자자, 돈이 많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만 증권을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전문가니까, 능력자니까 그 정도는 너네도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안 돼. 하지만 일반인에게 판매하면은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일반인한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냐. 이 기업이 사실은 주가나 이런 애들 조작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냐. 이 기업이 회계를 장부를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이 기업이 믿을 수 있는 기업이냐. 이런 염려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 일반인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눈이 돌아가서 까다롭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만들어져서 이제 주식시장에 오겠다라고 하면은 한국거래소랑 금융감독원이 이제 대표적인 규제 기관이 돼서 이 꼼꼼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말 그대로 증권을 다루는 회사이고 이제 우리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중에 하나로 취급을 하는데 이 증권회사가 바로 이 기업을 만드는 증권을 만드는 이 기업을 도와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 기업을 잘 만들어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IT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전기차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이 바이오텍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금융시장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노하우가 있는 증권사가 달라붙어서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증권을 발행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인수회사가 이 증권사가 인수회사로서 증권 발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증권을 얼마를 받고 넘겨야 된다. 가격, 그리고 어떻게 투자자한테 전달할 것이냐.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판매를 촉진하는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름이
왜 언더라이터, 인수회사냐? 그거는 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증권 발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원래 그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신문지 같은 이제 큰 종이에다가 광고를 실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시에서는 레슬링 WWF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자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WWF가 커먼 스탁, 주식의 형태로 자금을 모집을 한다. 즉 주식이라는 증권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투자금을 받고 싶다. 그래서 얼마에 팔겠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중에 금융회사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아래에 쓰여져 있어요. 베어 스턴스, 크레딧 스위스, 메릴 린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베어 스턴스는 참고로 금융위기 때 망한 회사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요 아래에 쓰여져 있다. 얘네들을 우리는 인수회사라고 부르고, 지금 보시면 위치가 이 설명을 한 아래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자기네 이름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라이터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이 절차를 도와주는 증권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건에 대해서 인수회사, 이 증권사들은 제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가서 그 영업을 해요. 사장님, 이번에 채권 발행하시는 거, 혹은 뭐 이번에 주식 발행하시는 거 저희 증권사에 맡기시죠 라고 열심히 영업을 해요. 그래서 오케이, 너로 할게 라고 하면은 걔가 그 증권사가 이 회사에 대한 인수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회사라는 게 누구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증권사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대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